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원내대변인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장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바람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비 오고 나서 그래도 저녁 되니까 후텁지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있더라. 네. 근데 어제 저녁, 어제 그제, 그러니까 수요일 밤 7시부터 동화면세점 앞에서 지키자 MBC. 공영방송, 힘내라 공영방송 지키자 MBC 문화제 하는데 이렇게 쭉 앉아 있었는데요. 정말 덥더라고요. 정말 땀으로. 그러니까요. 얼마나 습해요. 위치도 좀 안 좋았어. 그 사거리 거기 그래도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앉은 자리가 한준호 의원과 그다음에 이훈기 의원이셨나? 두 사람 사이인데 너무 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앉아 있는데 앉은 키가 갑자기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앉은 키가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윤규 의원님 진짜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인 어제 국회 연구단체 발족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위원이고 김현 의원이 또 대표위원이고 책임위원으로 과방위 간사이신 실무 집행책임 최민희 의원이 책임위원으로 있는 미디어 발전 포럼 0503이라는 걸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0503이 뭐냐 무슨 암호냐 이게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이부영 전 동아토이 의장님부터 8순위 넘으셨잖아요. 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뭐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가장 어린 젊은 간사들까지 다수가 모여가지고 이 포럼을 발족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이기도 했고 젊은 분들 저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죄송하고 노투사들이 다시 수요일 저녁에도 자리를 머리 허연 노투사 70, 80 어르신들이 80년대 해직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70년대 동아투이, 조선투이 이런 분들까지 지금 다 거리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목요일 날은 또 모여서 미디어 발전,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모아주셨거든요. 국회의원 그 정의원 10명, 그다음에 준의원으로 뭐 윤호중 의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준의원으로 참여하시고 해서 실은 뭐 요거를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날 소위 MBC 다수 주주인 박문진 이사를 이진숙, 김태규 두 분이 빵통위원회에서 두 분이 뭐 몇 시간 만에 80여 명을 83명을 이렇게 1시간 반 만인가요? 심의의결했습니다. 심의의결해서 그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26일까지 임시 집행정지가 돼 있어요. 원래 8월 12일 날 다들 취임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취임을 못 하고 있어서 MBC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오늘 아니면은 월요일이 26일이잖아요. 그럼 오늘이나 월요일 날 이 집행정지 신청 즉 이진숙과 김태규가 임명한 박문진 KBS 이사들이 취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법정에서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날 결정이 됩니다. 26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26일까지 집행정지가 됐으니까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월요일이에요. 아니 법조인이시고 법률가시니까 통상의 범죄에서 볼 때 오늘입니까 월요일입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재판부 없어요. 마음이. 재판부 마음이. 아니 근데 미리 뭐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엠바고 걸고라도 기자들한테 그냥 엠바고 같은 거를 법원에서 잘 할 줄 모르고요. 그냥 결정문 틱 나오면 끝나요. 이건 결정을 공개 재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문 나오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집행정지가 이들이 일단 취임하지 말고 잠시 대기. 가 26일까지예요. 그러니까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 일정으로 놓고 보자면 오늘 아니면 월요일. 이 떨려가지고 미치겠네. 그러면 투쟁의 국면이 또는 언론 자유, MBC 지키기, 또 KBS 다시 되살리기 투쟁의 국면이 만약 이사진들이 그대로 선임이 된다라고 하면 투쟁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MBC 사장을 안영준 사장을 잘라내려고 할 텐데 잘라내려고 할 때 어제 이제 토론을 하면서 박성재 사장님이 기조발제하고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런 걸 쭉 그 토론을 했는데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1심에서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1심 판결이 났잖아요. 네네. 그걸 빌미로 사장을 자를 것 같다. 왜냐하면 경영 성과 이런 부분들은 지난 5년간 계속 흑자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언론 신뢰도, 예. 그 다음에 뭐 영향력, 유튜브 영향력, 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5억 뷰씩 나오거든요. 지금 MBC가. 부럽다. 네. 뷰가 5억 뷰가 나와요. 야, MBC. 예, MBC 뉴스의 그 구독자 수가 430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경영 성과나 언론의 영향력 이런 걸로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공정방송 훼손했다라고 네. 하면 빌미로 삼을 게 또 이 각종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전부 다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MBC가. 예.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을 비롯해 다 이기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불리한 판결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이든 날리면 1심 정정보도 해야 된다라고 근데 나왔던 그거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사장을 날려? 근데 다른 보세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문회 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네.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이건 법원의 흉기다. 판결이 그랬다. 뭐. 흉기다. 예. 방송이 MBC가 흉기가 됐다는 예. 거다라는 사례로 예. 바이든 날리면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저쪽에서는 지금 구도를 그렇게 짜고 있구나라고 박성재 사장도 그렇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 우리도 그렇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오늘이나 월요일 날 MBC 그 박문진 이사를 이진숙 김태규가 임명한 그 사람을 취임해도 좋다라는 네. 결정이 나오면 네. 이 안영준 사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럼 사장이 바뀌면 예. 그 사장 바꾸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바뀌면 프로그램들이 권순표 뉴스아이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없어지면 MBC 안 되는데. 뉴스데스크 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기미가요를 MBC에서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기미가요를 MBC에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정치 이슈들이 네네. 들리는 게 뭐냐면 물론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 사이드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민주당이 170석 과반 야당이 야권이 192석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지만 김민석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은 그러게요. 계엄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느닷없이 임기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하고 김용현을 예, 보내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사실상 친정 체제로 구축하고 뭐 하려고 이런 인사를 갑자기 하는 거냐. 이런 가운데 MBC마저도 KBS처럼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공영방송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국민들과 이 소통의 끈이 물론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 정보 통제를 하거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예, 보시면 열심히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MBC나 KBS는 정말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럼요. 예, 이런 매체가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얼마 전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MBC를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한테 비유하면서 외부에서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제가 이라크를 드나들 당시 롱리브 사담이라며 마치 사담 후세인이 영원할처럼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니 무너졌다. 내부에서는 해결하지 못했고 외부에서 해결한 거다.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MBC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MBC를 뭐 자기네 편 방송으로 만드는 것도 1차 가장 궁극적인 목표겠지만 네. 민영화 하려고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민영화? 그래서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 MB 때 이동관 라인이 있었잖아요. 이동관, 김재철, 이진수 라인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기존에 나온 문건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작전이 있다고요. 일단 그 경영진을 장악하고 프로그램을 순치시키고 3단계가 민영화였어요. 예. 그럼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까지는 간 거죠. 예. 당시에 경영진을 김재철 사장 체제로 가고 거기에 홍보국장인가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진숙은 홍보국장이었어요. 예, 홍보국장 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경영진 장악하고 프로그램을 순치시켜 가지고 네. 그때 사실 촛불 집회 때나 이럴 때 MBC 나오면
그 기레기라고 욕먹고 쫓겨났어요. MBC 그거를 MBC 로고를 못 요새 썼어요. 제가 취재 현장 가보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종편 TV조선 채널A가 못 써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스티커를 붙이고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MBC는 어제 영상기자협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그분도 마침 MBC인데 네. 요즘은 MBC 로고를 정말 크게 카메라에 붙이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이제 영상 기자들은 현장에서 네. 영상 기자님들은 현장에서 MBC 로고를 크게 붙일 것이냐 가릴 것이냐 이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크게 붙이는 시기고 예. 그때는 가려야 되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김재철 사장 시기에 김장겸 김재철 시기에. 아니 그때 얼마나 많은 큰 오보를 했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예, 세월호 참사부터 관련해서 시작해서. 그때 나온 거예요. 기레기라는 말이. 네. 그래서 이제 MBC를 이렇게 지키지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민영화인데 저쪽에서는 자기 편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일단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망가뜨려서 수익성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상천외한 논리가 너무 많은데 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도 기상천외합니다. 기상천외하죠.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그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MBC를 무너뜨려야 된다. 말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힘으로 MBC를 무너뜨려야 된다. 아니 지금 가장 공정하게 공평하게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냥 개별 무슨 유튜버나 뭐 평론가나 이런 게 아니라 방송 물론 이제 탄핵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너무 방통위원장으로서 하면 안 돼. 심각한 결격사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진숙 씨. 네. 이 자기가 중동 전문가라고 하는데 난 정말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중동 진짜 전문가일 수 있나?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 무너진 거 그게 미국이 당시 럼스펠드 등 미국의 네오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라크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예, 거기 뭐 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가서 탈탈 털었죠. 없었어요. 네.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럼스펠드 등 당시 부시 럼스펠드 등 그 네오콘들 전쟁광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거룩한 거짓말. 즉 사담 후세인을 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 했는데 이거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필요한 거짓말,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나라를 송두리째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민간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그러니까 그걸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진숙 씨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 얘기하는 거는 중동 전문가로서 말도 안 되는 그게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에 기반한 전쟁이라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실에 눈을 감고 사담 후세인 독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중동 전문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지하고 무도하고 파렴치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무지하지? 왜 정말 무식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위 그 대한민국 사회 엘리트 집단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어를 잘하면 국제정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아랍말 할 줄 알면 중동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뭐 중국말 몇 마디 할 줄 알면 중국 전문가라고 오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과 그 지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잘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온갖 전문가는 온갖 세상만사 만물박사 전문가는 파파고입니까? 그러네. 파파고가 전문가네. 요즘 갤럭시 선전하는 거 보니까 바로바로 언어 바로바로 그렇죠. AI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통역해주고 바로바로 통역하는 거 어느 나라를 열심히 가더라도 이 파파고만 하더라고요. 있으면 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 전문가 온갖 문제 전문가는 파파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통역기 하나씩 다 그전에, 전문가로 인정합시다. 그 전에 사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언론 고시라고 하던 시절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을 우리 뭐 국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90년대 한 중반 후반쯤에 언론사에서 시험을 영어 시험만 봤어요.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토익하고 탭스 뭐 영어 토플 시험만 이런 봤어요. 점수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을 뽑아. 그럼 되겠네. 네. 그게 어떻게 기자의 자질을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근데 엘리트일수록 더 그게 심해요. 아, 정말. 그리고 영어 컴플렉스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영어 할 줄 아는 것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전문성이 이만큼 차이를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형적인 그런 분이 아닌가. 매우 촌스럽다. 인식 자체가. 아, 매우 촌스럽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그 약간 그 복수심에 불타요. 지금. 예. 그 당시에 사실 김재철 사장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디펜스를 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그 김재철 사장 내연녀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추정되는 여성에게 뭐 집, 그다음에 법카로 선물, 보석, 뭐 음식, 뭐 이런 거 등등등 지출한 내역이 쭉 나왔는데 그거를 나와서 막 방어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끄럽다, 쫓겨났단 부끄러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청문회 때도 그 뭐 반역자들의 끝을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써진 인쇄물을 일부러 클리어 파일에다 이렇게 보이게 들고 다녔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다시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시 된 거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MBC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 게시판 가야 돼요? 아니 뭐 등간에 그 바로 연락이 예. 나올 텐데 나오면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근데 법원에서 1심도 있고 2심도 있겠지만 1심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그 취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선출할 때까지 네. 현재의 박문진 이사들이 계속 이사직을 네. 수행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예. 어떻게 되냐면 김태규 혼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사 선임을 추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과방위에서 야당 둘 추천하겠다는 거잖아요. 추천하겠다. 예.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5인 체제로 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최영두 의원이 막 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그 5인 체제 하자고 얼마나 야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2인 체제로는 안 된다. 5인 체제 하자. 예. 근데 이제 집행정지가 돼 있으니까 그때 사퇴를 했어야지. 그쪽도 네. 고집을 부린 거잖아요. 예, 사퇴를 안 그렇습니다. 하고 끝까지 6개월간 한번 해보겠다. 예. 라고 했던 거라서 예. 만약 지금 대법원이 아니죠. 1심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박문진의 손은 현행 박문진 지금 네. 현 MBC의 손을 들어준다면 예. 깍값에 걸리는 거예요. 그쪽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본난 소송이 언제까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대법원 때문에 3심 판결이기 때문에 예. 이때까지는 이분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계속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4인 체제라도 지금 6개월간 네. 그 저희가 집행정지가 빵진숙 언니가 예. 집행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야당 둘, 여당 1명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2대2 구조인 4명의 방통위원회 체제가 예. 만들어지죠. 야 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 진짜 잘 싸운다. 네, 그럼 예. 2대2 체제에서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냥 거수해서 쪽수로 밀어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심의가 예.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추천받아 들어간 분들이 잘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예. 균형감 있는 박문진 이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네. 그리고 다시 방송사법은 다시 재발의해서 국민들의 힘을 얻어서 네.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하고 대통령 코앞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국면이 하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만약 예. MBC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빵진숙과 김태규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MBC에서는 이사 선임 반대, 뭐 스스로 물러나라. 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사장 선임하면 사장 선임 반대, 출근 저지 투쟁 이러면서 전면전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모여야 하는가. 저는 대단히 감사한 게 그래도 이번에 청취율 조사했더니 1위가 또 신장식 예. 변호사님, 의원님 없는데도 권순표 앵커가 잘하셔서 예, 얼마나 잘 됐어요. 1위를 하고 아침 저녁 시사 프로가 전부 1위를 1위, 했어요. 근데 2위. 이게 뭐 음악 프로 뭐 이런 거 뭐 교양 프로 다 넣어서 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국민들이 그만큼 지켜야
시켜야 된다, 공영방송. 그렇지 않으면 나라 결단난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MBC 구성원들이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예. 시민들의 응원을 받는 언론.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그런 방송국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MBC 구성원들도 이런 시민들의 힘에 좀 힘입어서 힘내서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잘 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정무위로 가겠습니다. 네. 명품백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명품백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이원석 총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수심이 열 겁니까? 안 열 겁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언제 말씀하겠습니다. 9월 15일 날이 임기가 끝나지 않아요? 12일인가 15일인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전주지검장 하다가 픽 돼가지고 올라와서 뭐 하다가 픽된 거냐? 그 문재인 대통령 전사위예요. 심지어 현사위도 아니고 현사위도 아니고 전사위 건을 가지고 지금 조국 대표 소환 통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또 출석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하셨잖아요. 아니 아직 출석 안 했고요. 전주지검으로 가야 돼요. 심지어 그래서 출장 조사. 김건희 여사도 국회로 출장 조사하시면 돼요. 국회로 오시죠. 네, 국회로 오시죠. 그 저기 핸드폰은 놓고 들어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검사들한테. 핸드폰은 주겠다. 핸드폰은 보장하겠다. 조국 대표실로 와라. 국회 조국 대표실로 오시라. 이게 제목 나왔다. 제목 나왔어. 검사들이요. 조국 대표실로 오라. 그러니까요. 국회로 오세요. 지금 정기국회예요. 바빠요. 바빠요. 정기국회 이제 곧 시작해요. 국회의원들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일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튼 그랬던 양반이 그런 이창수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에게 구두보고 하겠다, 대면보고 하겠다, 통보하는 거지 그게 보고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원석 총장은 이 식물 정도가 아니라 이짐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 따돌림. 지금 왕따? 감찰부장 보고 야 감찰해 했는데 감찰도 안 하잖아. 안 하고 있죠. 감찰 안 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집단 따돌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전에는 한동훈, 이원석, 그다음에 저기 송경호 또 지금 금감원장 하는 이복현 뭐 이런 양반들이 원팀이었어요. 넘버 2가 누구냐. 뭐 한동훈 혼자 저렇게 잘 나가는 게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당사자들 중에는 있었던.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굉장히 한탄을 하신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단칼에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김건희 조사하겠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된 거죠. 대검에 있는 부장들 자기 수족이죠. 자기 주변을 둘러싼 스텝들 싹 다 바뀌고 중앙지검장 바뀌고 송경호 그만두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얘기, 김건희를 수사 대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왜 거기에 계시냐고. 난 그게 제일 답답해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2%스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그 의기 높은 검사들, 그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분기탱천하고 검사 회의를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에 관련된 얘기 나왔을 때 검사를 직급 단위로 전국 다니면서 회의했어요. 검사 평검사 회의 따로 하고 검사장 회의하고 지청장 회의하고 지검장 회의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했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검찰총장이 김건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김건희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 하나로 이렇게 집단 따돌림, 집단 이지매를 당하는데 말 한마디 똑바로 하는 사람들 없어요. 정말 비겁하고 유치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문정 검사나 이런 분들. 또는 나는 이런 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평범한 공판검사로 형사부 검사로 살고 싶어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하지만 2%스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걸기대회 해야 돼요. 평검사 기수별로 모임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조직의 수장이 이렇게까지 모멸감을 당하고 있으면 검사 왜 하는 겁니까? 뭐 해요, 그거? 검사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직업윤리가 최소한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기수별로 모임 갖고 평검사 대회 열고 간부들 회의하시고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세게 수사하면서 검찰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던 검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이 디올 명품백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네. 이거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어요. 사망 선고가 난 겁니다. 이 건으로. 아니 명품백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진짜 왜 명품백만 얘기해? 왜 양주 어디 갔어? 양주 어디 갔어? 샤넬 어디 갔어? 화장품, 근데 향수. 이제 그거는 300만 원보다 작은 거니까 아니 다 합치면 500만 원 넘어요. 아니 그러니까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라면 그거 나머지는 뭐야? 전보다 그냥 소소한 평소에 옆집에 김치 갖다 주고 네. 떡 나눠 먹고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콩나물 뭐 이런 거예요? 콩나물 뭐 지금 아유 콩나물 많이 묻혔네 하고 이렇게 갖다 주고 했던 네. 그 따위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2019년에 제가 엊그제 보다가 참 기사 하나를 봤어요. 네. 부패방지법 막 시작되고 김영란법 막 시작됐을 때 생일 파티 학교에서 생일 파티 가능. 네. 케이크 먹는 거 가능. 다만 교사는 먹으면 안 돼. 그래 그런 것도 있었어요. 2019년에 나온 기사예요. 예. 교사는 학생들이 모여서 와 생일 파티를 하거나 예.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 예. 하면서 케이크를 돈을 모아서 샀어. 예. 그래서 같이 반 애들이 나눠 먹어. 선생님은 먹으면 안 돼. 불법 저기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위반이야. 처벌받는다고 했어요. 예. 아니 그때 저는 애들이 어려가지고 그 학교에 가면 그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 일정이 있거든요. 학기 초에 캔커피 사가지 가지 말라고. 캔커피 사와가지고 선생님이 화냈어요. 네. 어떤 엄마가 캔커피 사갔는데 도대체 어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가져가라고. 네. 예. 아니 선생님들만 때려잡았어. 오죽하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네. 5월 15일 날 그 스승의 날이잖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재량 휴가를 줬어. 재량 휴일. 서로 안 받고 안 하고 보지 맙시다, 보지 우리. 맙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 지금 오늘날 청탁금지법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추석 다가오지 않습니까?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거 저기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돌렸어요. 미친 거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와중에 이게 김건희 하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과 예. 관련된 예. 기구가 엉망이 된 거고요. 관련해서 그렇게 선생님들 몰아붙이고 악마화하고 예. 선생님 거의 뭐 촌지나 받는 사람 물론 예전에 촌지 있었어요. 아유,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들 이렇게 문 열어놓고 받았잖아요. 네, 저도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때는 옛날에 구두표도 많았어. 아 그래 구두 티켓 금강제와 구두 티켓 진짜 학교 많았다. 갈 때 금강제와 엘칸토, 에스콰이어 특히 금강기 금강계 많았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지 말자라고 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시절을 벗어나려고 해왔던 거잖아요. 그게 지금 다 박살 낸 겁니다. 예. 김건희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질서가 권익위원회 박살 난 거고요. 검찰 사망 선고 받은 거예요. 그제 요 사이에 예. 이원석 총장은 그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못 지킨 거고요. 도대체 지금 검사들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여전히 윤석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총장의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고 이원석 총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언제부터 저렇게 알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이거 그럼 나도 선물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의원님도 받으셔야 돼요. 정무위하고 운영이 말고 다른 소관 사항은 받아도 되는 겁니까? 뭐 법사위 이런 데서 오는 거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저 100만 원 인당 100만 원까지면 도대체 왜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야, 근데? 300만 원 하면은 너무 욕 먹잖아요. 네? 디올백이 300이니까. 그러니까 8천 뭐 여기는 제한이 없다. 심지어. 예, 그냥 감사의 표시로 감사의 표로 3억을 줘도 그냥 괜찮아? 뇌물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다 갖다 주고. 저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상에. 아니 왜 저 옆에 있는 그 저 캐릭터는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저런 네. 얘기하면서 네. 왜 귀엽고 난리야. 저런 말도 누구랑 안 이미지가 되는. 좀 비슷하네 머리 묶은 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참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됩니까? 저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져져도 되는 겁니까? 과거에 그
투명성 기구가 있어요. TI라고. 국제 투명성 기구.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맨날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순위에 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패방지법 만들어지고 청탁금지법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가 투명성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굉장히 깔끔한 깨끗한 공직사회가 됐었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사건 이후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25만 원 절대 안 주면서 공직자들은 100만 원씩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인당. 그러니까요. 공직자 배우자들은 무한대로 받아. 무한대로 배우자나 8천? 8천 이내는 다 무한대로 상관없이 다 받으셔도 됩니다.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러면 공직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제 덮어놓고 100만 원씩 야 사람들씩 가져오면 다 싹 받아야 되겠다. 공직사회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들 뭐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공직자들도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공직자들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김건희 디펜스예요. 김건희 하나 살리려고 김건희 하나 방어하려고 이따위로 기준 자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네. 엉망진창으로. 정말 큰일입니다. 네, 큰일이에요. 그 대한민국 검찰은 어제 실제로 진짜 사망 선고 받은 건 아니 그럴 수 있어. 권력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검찰이 스스로 살아있고 검찰의 존재를 얘기를 하려면 검찰이 목소리를 내야죠. 그렇습니다. 예. 이원석 총장 드릴 말씀이 없다.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김건희 여사는 또 얼마나 더 받으시겠어요. 상관이 없는 배우자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저 반격하잖아요. 네. 억울한 사람 1년간 예. 여론몰이 해가지고 예. 나쁜 놈 만들었다. 니네 진짜 나쁜 놈들이야. 라고 반격을 시작을 했어요. 이거 들어보십시오. 사건의 본질은 전문 몰카 공작 사건이다. 검찰이 팩트를 갖고 판단했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저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문화방송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분명한 건 최재형 목사가 수년에 걸쳐 작업을 했다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가방을 놓고 갔는데 대통령 부인은 가방에 관심이 없었고 쓰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며 명품백이든 5만 원짜리 가방이든 결과는 똑같은 것이다. 이게 말이 뭐 국민들이 다 뻔히 봤는데 명품백 받는 장면 그다음에 카톡으로 무슨 명품백 같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 들어오고 다른 때는 그냥 저가의 물품들은 아예 면담도 안 잡아주는 상황을 다 뻔히 봤는데 다 카톡을 받고 그다음에 이 줄 서 있는 바깥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신라 면세점 이거 봤더니 그거 뭐 부산에 있는 신라 면세점에서 에코백이다라고 하는데 부산에는 신라 면세점 없고 이런 사실들이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냥 그 국민들을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하는 거죠. 이렇게 밀어붙이면 니들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억울한 권력 잡아. 알았어, 잡아줄게. 이씨. 야, 신장식 의원님이 진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정말 근데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최소한 이게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도 이렇게까지 그 모렴치한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못 참는 게 소위 얘기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거, 예의 없는 거, 염치 없는 거, 싸가지 없는 거, 경우 없는 거 이런 거 못 참아요. 너무 경우가 없어요. 경우 그냥 없는 거 정말 못 참습니다. 밀어붙이고 있어요. 힘으로. 근데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더 웃기는 분은 취임 한 달 만에 존재감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 이렇게 딱 그 마이크 들이대니까 이거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판단했는데 팩트와 법리. 근데 그 앞에가 저는 더 웃겼어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로는 문장을 맺을 수가 없잖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잘한 처분입니다라고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 전에 본인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뭐 적절치 않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으니까 버릇처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놓고서는 문장을 못 맺고 검찰이 팩트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는 추가로 질문이 뭐가 팩트고 뭐가 법리입니까? 라고는 추가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자세히 보지 못해서요 하고 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네,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분은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다.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 전에 명품백 얘기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는 반복해서 얘기하잖아. 진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를 하셨어야죠.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보시고 이 사건을 보셔야죠. 그분이 보는 국민의 눈높이는 높이 있을 때도 있고 낮게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높낮이가 좀 달라요. 예, 네. 이제 집에 신발 벗고 들어가셨을 때의 국민의 눈높이와 높이와. 외부에 나와서 활동할 때 국민의 신발 신고 있을 때 국민의 눈높이가 다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문장을 어떻게 맺을 방도가 없으니까 네. 문장을 맺지 않고 끝을 냅니다. 그냥 흐지부지 해놓고는 팩트와 법리, 그놈의 팩트와 법리.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뭐 아직 상세히 보지 못해서요. 그분은 아직 무슨 뭐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아직 상세히 보지 못해서요. 아니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의 생각은 일관됩니다. 지난번에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봐도 아무 말도 안 해놓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진짜 대통령실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그 한동훈 못해. 대표도 마찬가지고 왜 이래야만 하는 그분은 근데 선출된 권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저는 대통령이 납득이 안 돼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었고 네. 건들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선을 대통령이 정해준 선을 그쪽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 살짝 여기를 살짝 금을 밟았나 안 밟았나 싶은 이원석 왕따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런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기 그런 때문에 당연하죠.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무슨 뭐 경찰력을 장악하고 있어, 국방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그런 선을 그어놓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김건희다라고 하는 것을 그쪽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리고 이렇게 정치를 해서 그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정치해서 독자적으로 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지금 네. 사실 뭐 인기가 있니 없니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거는 그냥 대통령이 비대위원장까지 만들어주면서 만들어진 자리가 만들어낸 저는 인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이거는 당대표가 됐으면 이제 독자적으로 누가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독자적으로 자기 정치력과 능력과 자기 지지 기반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수두룩 뻑뻑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워낙 이상한 짓을 위어드하죠. 네. 기괴합니다. 네. 하도 기괴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점수 따고 이회창이 언제부터 이회창 했어요? YS 들이받으면서 이회창이 독자적인 자기 기반을 가졌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예.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단 하나도 못합니다. 아니 근데 차라리 김종혁 최고위원, 김 여사 본인도 사과할 의사를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 만시지탄의 아닌 면이 분명히 있지만 가장 필요한 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나서서 사과하는 것이다. 박정훈 의원 다 친한계입니다. 고위 정치인의 부인으로서 부도덕하다. 잘못한 것이다. 본인이 사과하고 털고 가면 저는 제일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작 한동훈 대표는 이 정도 워딩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못해요. 그리고 변죽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갈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언제까지 친윤하고 있을 거야. 같이 그냥 망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인간적으로 나는 인간 윤석열, 인간 김건희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는데 네. 그렇지 않고 향후에도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친한이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속마음이 뭐야? 네. 저 두길보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신뢰합니까? 정치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오늘 조선일보에도 한 대표 리더십에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표 스스로 당원과 스킨십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소통하는 인사들의 폭이 좁고 업무 중심이다. 상당수의 친윤 의원들은 한 대표가 어떻게 하나 관망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과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정치력을 못해. 발휘할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동훈 대표의 돌파력이 어느 정도냐 과연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생중계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쇼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치의 기본 문법을 모르는 겁니다. 네. 생중계 하려면 토론회를 하자고 해야죠. 토론회. 토론회를 해서 주어진 의제와
공정한 사회자를 두고 네. 여기서 국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토론회 하면 돼요. 회담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당 대표 정치인들 간의 회담은 각자 하고 싶은 얘기를 공개된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한 대표님 최상병 특검 합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서로 양보하고 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한 대표가 저도 이걸 하고 싶은데 당내에서는 이런 반대가 있으니 요 정도는 조금 이 대표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가 요런 선에서 한번 저도 가서 당에 설득해서 네. 제가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리가 비공개 회담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협상 파트너와 속 깊은 이야기,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회담이에요. 네.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나를 얘기를 해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극우 유튜버들은 뭐냐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소위 간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훈 대표가? 네, 좌파 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좌파고 좌파가 침투시킨 간첩이에요. 좌파가 침투시킨 간첩이라서 네. 비공개하면 둘 중에 하나다. 이재명한테 속아 넘어가든지 아니면 이재명이랑 짜웅해가지고 네. 윤석열을 박살내려고 할 것이다. 라고 극우 유튜버들이 생각을 해요. 아니 근데 자기들이 뽑은 대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은 친윤 쪽에 친윤이니까 원희룡 후보 찍었나? 네, 그분들이는 극우 네. 유튜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걸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범 자기 지지층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나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절대 이재명과 한 편이 아니에요. 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TV 토론을 통해서 나는 이재명 생중계 다 대표하고 각을 세워서 네. 이렇게 싸우고 있노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이 지금 이렇게 소위 법안이 통과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법안이 통과되고 거부권이 행사되는 이 국면을 어떤 방식으로든 야당에서는 조국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어떻게 타개할 거냐, 더 세게 밀어붙이는 거는 어디까지.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라도 몇 사람이라도 설득을 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든지 또는 뭐 대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국면을 돌파를 해서 최혜병의 죽음의 진실, 수사외압의 진실을 꼭 밝혀야 되겠다. 민생의제 몇 개라도 좀 제발 좀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여당 대표가 그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치에 진지하지 않아요. 진지하지 않고 어디 가서 사진 찍을 생각, 어디 가서 멋지게 보일 생각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는 중학교 2, 3학년 때 졸업해야 되는 겁니다. 걱정이네요. 진짜 정말 제가 보기에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보도 나온 거 보면 지금 뭡니까 가계 부채가 역대 최고라는 거고 1,896조 원이나 되는 거고 그런데도 집값이 올라가 가지고 서울의 집값이 올라서 또 이게 부동산 버블이 또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더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은 집값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진심으로 집값을 계속해서 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인 것이 뭐냐면 최근에 무제한 매입 그러니까 매입 임대 아파트를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그랬어. 매입 임대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매입 주택, 매입 임대 주택이라는 게 뭐냐면 주택가에 있는 거를 사서 그거를 공공주택으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주택 문제,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발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의 임대 아파트는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이게 낙인 찍기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주거 형태를 보장을 못해요. 저도 철거투쟁하고 임대 아파트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스티그마라는 것, 낙인 찍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4인 가족입니다. 부부가 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얘네들이 사춘기가 되면 아들은 부엌에서 자야 돼요. 방 2칸이거든요. 부부가 주무시고 작은 방에는 딸내미 재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춘기 지나면 아들은 부엌에서 자야 돼요. 이게 이 정도로 아주 협소하단 말이에요. 형태 자체가. 그래서 매입 주택을 하면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걸 네네. 제공을 할 수 있어. 근데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 예. 그 예산이 다 없어집니다. 작년까지 6조 가까운 예산이 싹 없어져요. 정말요? 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랬다가 예. 갑자기 예. 며칠 전에 예. 매입 임대주택을 무제한 사드리겠다. 왜 그런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왜 근데 그런 거예요? 요건이 뭐냐면 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 안 팔리는 주택을 국가가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보장을 아니에요. 위해가 예. 아니라 예. 야 니네도 매입 임대주택 좋다고 했잖아. 그거 다 국가가 사줄게. 그러니까 국가가 사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서 이제 임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 이거는 뭐냐면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매입 주택이 예.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세 사기 대책 중에 뭐 하나 아니에요? 하나이기도 예. 하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제때 적기에 충분한 물량을 보장되는 공급해야 게 아니라, 되잖아요. 예, 예. 그게 아니라 예. 무제한 매입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택 경기,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예요. 주택값 떨어지는 것을 이제 정부가 돈을 때려 박아서라도 부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주거권 운동을 하거나 저도 그런데 모욕감을 느꼈어요. 뭐냐면 주거 빈곤층들을 도구화해서 예. 주택 시장 활성화하는데 야 니네 명의 좀 빌려 쓰자. 이런 식인 거예요. 아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모욕감.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 매입 임대주택 이 정책 어떻게 봐야 되냐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었거든요. 네. 저도 공동 주최해서 갔는데 저는 임대주택에 전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모욕감을 네. 느꼈다라고 했더니 거기 나와 있는 주거권 운동, 빈민 운동 하시던 분들이 전부 네. 다 똑같은 감정을 느낀 거예요. 모욕감을 느꼈어요. 작년에 그렇게 막 농성하고 이거 예산 이거 삭감하면 안 됩니다 네, 하고 네. 한겨울에 국회 앞에 와서 농성하고 대통령실 앞에 가서 농성하고 했던 분들이 네. 허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민생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TMF 사태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최소한 뭔가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전국민 25만 원 이걸 이제 들고 나온 것이고 근데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대체 당신들 생각이 뭔지 만나서 얘기라도 좀 들어보자. 뭐 어떤 형태로라든 좋다. 이제 이런 거고. 근데 다만 생중계를 하면 그거는 회담이 아니라 쇼예요, 쇼. 토론하자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 토론회를 할 거면 네. 정확하게 네. 방송사나 언론 쪽이랑 협의를 해서 네. 뭐 관음클럽 뭐 방송기자협회가 네.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정확하게 토론회를 해야 돼요. 예. 그거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저건 저런 겁니다 해서 서로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 회담은 예. 정치적인 결과를 내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를 예. 구분도 못하고 예. 오직 진지하게 뭔가 이 민생의 어려움 현재 이 정치적인 국면이 굉장히 이렇게 꼬여 있고 뭐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대통령의 그 무원칙한 거부권 행사 때문에 네. 이 국면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타개할 거냐라고 하는 결과를 내야 됩니다. 네. 제가 예상하건데요. 예. 민생과 관련해서 최근에 온누리 상품권 5조 정도 5조 풀겠다. 5조 5천억 예. 풀겠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하라니까 왜 갑자기 뭐라도 하는 건 좋겠어. 예, 근데 예. 지역사랑 상품권은 죽어도 안 되고 온누리 예. 상품권은 된다는 거 예.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해요. 그냥 뭐 그거 뭐라도 좀 그냥 했으면 하면 좋겠어. 좋겠어요. 예. 지역사랑 너무 상품권이 어려우니까 지금. 왜냐하면 저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훨씬 더 승수 효과 즉 같은 값으로 더 많은 경제적 파생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네,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정부가 뭘 하고 싶어도 지금 세수 펑크가 워낙 크게 나가지고요. 그러니까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 추석을 앞두고 예. 이게 예상입니다. 예. 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세요. 예. 저는 제 예상에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데 네, 요새 경제계에서 금기어처럼 또 우리 쥐었잖아라보다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생입니다. 상생. 상생금융, 상생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 같이 먹고 살자는 예, 예,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예. 그런 겁니다. 갑자기 상생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기업들, 기업들 돈 내놔요. 돈 내놔. 아. 상생. 예. 이란 말이 그래서 상생이란 말이 이 좋은 말이 점점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업 쥐어짜기 네. 단어. 물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네. 근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과 네. 정권이
기업 돈을 호주머니에서 쥐어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정권이 자기가 생색내려고 기업 예. 돈 쥐어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심을 어쨌든 정부에서 뭔가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임금체불이 몇 배로 지금 뛰고 있고요. 부당노동 행위로 사업자들은 처벌받는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임금체불은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가고 상승 있고요. 곡선인데. 예. 예. 이거 처벌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관심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추석을 앞두고 민심을 잡으려면 뭘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저는 예상컨대 기업을 쥐어짤 것이다. 예. 기업들한테 뭘 하라. 뭐 그 이름이 뭐가 됐든 뭐 요구할 하라고 거다. 요구할 거다. 예. 왜냐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여력이 돈이 없어요. 없어. 돈이 없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야 기업 니네 다 좀 내놔봐. 내놔봐. 그래서 저는 풀어. 이렇게 갈 것이다. 예. 일부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라도 주머니 어느 주머니에서 나오든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그래서 생각을 경기가 좀 하시겠죠. 돌아갔으면 좋겠어. 돌아갔으면 좋겠어. 예. 근데 정부는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예전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기업들도 모르지 않겠죠. 알아요. 기업들도 다 알고 이거 분위기 기업이 제일 먼저 예민하게 그럼요. 예,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근데 저는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 기재위 사안이긴 한데 네.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어쨌든 금리 동결했잖아요. 네. 근데 경기 부양해야 되는데 왜 올려? 왜 동결해? 왜 동결해? 예, 이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좀 약간 불쾌감을 표시해서 이거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침해하고 있는 거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떻게든 지금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고 대통령실도 보고 있긴 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25만 원은 죽어도 싫은 거죠. 내수는 안 된다. 안 된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거는 13조는 못 쓴다. 이재명이 제안했기 때문에 안 된다예요. 이재명이 아니라 그럼 신장식기 제안하는 걸로 할까요? 야당이니까 안 되고. 안 되고 여당이 해야 돼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하죠, 뭐 그러면. 한동훈이라 안 되고. 한동훈이라. 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되나? 김건희 여사가 해야지. 김건희 여사가 네. 그뭐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그 부산 감천시장 가서 예술 네. 뭐 이렇게 뭐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도자기 보고 네. 사고 뭐 그랬다면서요. 하필이면 무혐의 처분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던 바로 그날부터 그게 맞습니다. 시작이 됐고 예. 오늘은 어제는 억울한 사람이다. 인권을 침해당하다. 여성에 대한 혐오다. 이제 이런 얘기 쭉쭉쭉 나올 겁니다. 100% 나옵니다. 참나. 여성 혐오 예. 세력 예.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네. 예, 여성 혐오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상합니다. 예. 여튼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어느 시장 가서 아우 많이 어려우시죠. 예. 하면서 이제 뭐 돈 좀 풀어야 됩니다. 하면 예. 돈이 풀리겠죠. 없는 돈 쥐어짜고. 아니 그 우체국 기금 뭐 이런 것까지 땡겨 쓰고 우체국 보험까지 땡겨 쓰고 있어요 지금. 우체국 보험에 잠겨 있는 돈까지 땡겨 쓰고 있다고. 정부가? 예.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 큰일이네요. 작년에는 외평 기금이라고 하는 네. 외국한 평형 기금이라고 해서 네. IMF 사태나 이럴 때 이제 돈 외국한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해놨던 외평 기금을 땡겼었죠. 네. 근데 지금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그 총선 평가하는 백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 백서 팀의 한 일원이 기자들한테 해준 얘기가 실제로 지난 총선의 패인이 뭐냐. 사람들은 런종섭, 할상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대파 875원 이게 엄청나게 컸고 또 하나는 컸지.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이었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이 두 가지 안을 그 백서에 넣을 수 있겠냐 없겠냐 이걸 가지고 뭐 갑론을박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 흘러다니는데 네네.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총선 진단을 하면서 민생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겁니다. 민생 문제가 힘들고 어렵다 1번. 그런데 민생 문제에 대통령이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다. 875원은 관심이 없다의 표상이거든요. 네, 관심이 없으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는 거지. 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IMF 때를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전 국민이 어려웠지만 네. 정부를 믿고
돌파해 나가겠다. 그렇죠. 라고 하는 신뢰와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구나. 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도 한번 열심히 뛰어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채보상운동, 금모으기 운동, 이런 거 그다음에 했다고요. 삼성 유조선 기름 유출하면 전 국민이 가서 그거 닦잖아요. 바위에 붙어가지고 그런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청난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국민들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찮은 존재 취급하면서 너희들 모르지 우리가 이렇게 해도 니네들이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배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쾌감이나 이런 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해외 근데 순방 그것에 가면 대해서 맨날 술만 먹고. 아무런 위기감이나 문제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여당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도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 대해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아쉬움이 있다. 물론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고 뭐 여러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있고 추석을 대비해서 안정대책과 함께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핵심에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기업을 쥐어짤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여력이 없어. 네. 참 다양하게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의원님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알게 되니까 또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 지금 10,000명이 넘게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러네요. 네. 오랜만에 9천 몇 명에서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던데 턱걸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제대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 함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곡성으로 가십니까? 영광으로 가십니까?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앞두고 호남 월세살이를 준비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조국 대표 손잡고 같이 가는 겁니까? 네. 어떤 전략입니까? 네. 저희들은 그 낼 곳은 내고 후보를 전체적으로 연합할 곳은 연합하고 안 낼 곳은 안 낸다. 그냥 무작정 우린 뭐 전진 앞으로 다 같이 이런 게 아니에요. 각각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산 금정구에 저희들이 유재성 변호사를 영입을 해서 공천을 할 겁니다. 유재성 변호사는 민변에서 아주 사무차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젊은 진국이에요. 진국이고 유재성 변호사는 이제 부산대 법대 나와가지고 일찌감치 또 사법고시가 됐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와서 민변 사무차장하고 하시면서 정말 찐으로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나는 부산에 가겠다. 부산에 그냥 서울에는 인권 변호사도 많고 하니까 부산으로 내려가겠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셔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이들 키우고 원래 부산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에서 감사관 했고요. 부산시에서도 감사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권 변호사 진심 그 자기 법률사무소 진심 이름부터 진심이야. 진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야말로 소위 그 제2의 DJ, 제2의 노무현 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금정구청장으로 나가실 건데 여기는 국민의힘이 아무래도 당세가 더 센 곳이잖아요. 부산 전체가. 부산 금정구청장 출마. 출마하실 겁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아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금정구청장이. 아 그렇군요. 금정구청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출마를 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만 저는 여기서는 그 민주당과의 적극적 연합 정치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과의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 연합 정치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그쪽에 뭐 범야권과의 적극적 연합 정치를 통해서 부산에서 야당이 손잡고 한번 돌파해 보자라고 하는 힘을 모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부산에서 야권이 힘을 한번 합쳐서 가보자라고 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면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좋은 사례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연대 모범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호남 쪽은 첫 번째 어부지리가 없어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경쟁한다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쟁이 호남은 실제로 한 30여 년 지방자치 시작됐는데 30여 년간 민주당 또는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 민주당 출신 그 분들이 예. 호남 쪽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정치인들이 힘들어하는 건 본선이 아니에요. 경선이에요. 예. 심지어는 경선을 하면 같은 집 식구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예. 더 감정도 상하고 맞아요. 더 힘듭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국고 보조를 하나도 받을 수 없어요. 예. 거기 선거 공영제 영역이 아니거든. 당내 경선이니까. 예. 거기에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예. 돈이 들어오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유지거나 예. 아니면은 정치자금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신영대 의원도 또 뭐 예. 경선 관리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곡성군수도 민주당 예. 출신 지금 아웃되신 분이 예. 민주당 출신인데 예. 그 선거 끝나자마자 예. 500만 원어치 밥 샀다는 거예요. 혐의가. 아이고야. 영광군수는 무소속 출신인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경쟁이 없어서 저는 발생하는 일이다. 한 분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네.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경쟁이 호남 같은 경우는 어부질이 없다. 예. 경쟁이 지역을 살린다. 예. 그리고 정치 혁신이 예. 국민의 이익이다. 예.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0년 만에 경지 정리, 네. 경쟁이 지역을 살리고 정치 혁신이 이익이다. 경지 정리.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30년 만에 경지 정리. 예.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들어가 예. 봅니다. 예. 지민비조 이후에 경지정리. 호남입니다. 호남. 예. 아니 근데 지민비조도 의원님이 만드신 거죠? 뭐 대략. 예, 지민비조에서 경지정리. 하여간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벌써. 예,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갤럽 조사가 나올 때까지만 조금만 뭐 네네.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시에 나오니까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네. 저는 굉장히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었던 게 일단 네. 이재명 대표께서 원론적으로 찬성에 긍정적인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저는 밝히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예. 상임위원회가 14개인데 열석으로 낮추는 건 조금 어불성설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누구는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그러면은 14석은 되는 겁니까? 네. 라고 받아들였어요. 네. 그럼 조승래 수석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예. 14석으로 하면은 네. 되는 거네. 예. 그 논리가 그렇잖아요. 상임위원회 14개인데 14개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럼 저희들이 12석이잖아요. 예. 2석 만들면 되지 뭐. 네, 두성만 그게 공동교섭단체의 형태가 되든 예. 아니면 또 뭐 재보궐 선거가 예. 있으니까 네네. 내년 후년 선거. 되면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까 예. 그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예. 지금은 우리는 물론 10석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그 법안이 예.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가장 많은 빈도수가 10석이었어요. 뭐 심지어 정의당이나 또 3인당 이런 쪽에서는 5석 얘기를 하는 데도 있지만 일단 10석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주장을 네. 하는 거고 소승래 수석 대변인 말씀대로 그 민주당 수석 대변인 말씀대로 14석이다 그러면은 공동교섭단체 뭐 2석 더 오시면 되는 거니까 네. 모시면 되는 거니까. 다음 주에 조승래 의원 나오시니까요. 제가 그래요? 그 부분 꼭 포인트로 원포인트로 아니 조승래 의원님이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을 저는 동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나오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갤럽 조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그런데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NBS 비교적 보수적인 여론조사인데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또 20%대로 추락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뭐가 친일과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뉴라이트 계열의 김영석 씨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것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보다는 부정평가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 같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국면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국민의힘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을 그나마 엄호해왔던 분들이 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봐요. 예. 소위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의힘 예. 지지를 위해서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예. 나는 친일의 논리, 친일의 주장을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 친일의 논리는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네. 더 이상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지지를 철회할 거냐. 네. 이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를 지지하는 그 국면에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네.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또 떨어졌습니다. 27%로 하락했고요. 부정평가 63%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일이 뭐 지금 뭐 그 조선일보에서는 일면 사이드 톱으로 뭐 정치권의 못난 반일, 뭐 반이라는 것이 무슨 문제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무슨 경제교류, 문화교류 문 닫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역사 왜곡 문제, 예? 강제동원의 역사, 과거 식민 지배했던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의 고발, 이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과 반성,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 네. 친한 사람도 있고 일본 문화 중에 좋아하는 문화도 있고 일본 홋카이도 겨울에 가는 그 눈길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요. 네. 저 남쪽에 있는 그 원령공주의 모태가 됐던 네. 그 숲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 극우 제국주의자 아베와 기시다에 반대합니다. 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인류라는 종의 한 사람으로서 네. 극우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네. 얼마 전에 김준영 의원하고 이혜민 의원, 그다음에 이재강 의원, 네. 뭐 등등등 해서 사도광산 직접 갔다 왔잖아요. 예. 거기에서 우리를 안내해줬던 분들은 네. 극우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저희들을 안내해줬어요. 일본 3인당, 일본의 3인당. 일본 3인당 예. 의원들 그쪽에 그 시의원, 구의원 예. 이런 분들이 안내해 주셨어요. 예. 이 연대해서 예. 일본의 평화 세력과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이 연대해서 근데 그분들이 군사대국화를 노리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를 안내해서 사도광산을 안내하고 토론을 하고 했다고 해서 지금 네. X, 트위터나 예. SNS에서 엄청난 극우 반동 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참 그분들을 저는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예. 따라서 이거는 무슨 뭐 반일, 못난 반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던 침략주의 세력, 극우 제국주의 세력, 인종주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네. 그것을 제일 선봉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맞서 싸운 거고요. 예. 인류라는 종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제국주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연대해야 됩니다. 예, 과거에 히틀러 나치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것처럼 지금 2024년이지만 일본의 이런 망국적인 군국주의 부활에 맞서서 군사 대국화에 맞서서 우리는 연대해서 함께 해야죠. 자, 갤럽 여론조사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외교가 있고요. 일본 관계가 +7. 네, 순위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제, 민생, 물가가 15%, 외교가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일본 관계가 7%. 처음으로 일본 관계가 올라왔고요. 역사관이 문제가 있다. 이것도 2%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부정평가가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가 고스란히 갤럽 여론조사에 드러났습니다. 네. 아, 참. 아유, 이제 6분이어서 의원님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11시에. 다음 주에는 오실 수 있나요?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은 뭐 일정. 아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저기죠. 네. 워크숍. 아. 민주당, 예. 조국혁신당, 예, 다. 3인당 전부 다 28, 워크숍이에요? 예, 워크숍이에요. 같이 가요, 워크숍을? 아니요, 다 따로 가는데 그때 이제 맞춰서. 국회 일정이 그때 그렇죠. 딱 지나고 나면 정기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마지막 저기라서 워크숍 때문에 예. 어려울 것 같네요. 휴가가 뭐야? 휴가는 어디서 듣던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시원한 평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워크숍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